자,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혜의 왕으로 유명했던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있잖아요. 그분의 아드님 솔로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어떤 것이 보람찬 인생일까, 값어치 있는 인생일까, 그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착할선자, 임금군자, 선군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값어치 있는 인생, 요거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타이틀을 백성을 섬긴 착할선자, 임금군자, 선한 임금, 세종의 문민정치라. 칼을 들고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붓을 들고 사상으로서, 철학으로서, 법으로서 그 한국 백성들을, 조선 백성들을 잘 통치한 그런 임금이 되겠습니다. 1397년에서 1450년까지 만으로 53세까지 생존하셨고 약 32년 가까이 보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를 크게 네 가지로 정했는데 요 이제 3번하고 4번은 조금 목차 외에 어펜딕스, 부록 형식을 갖는 거예요. 태종의 공성작업, 세종대왕의 아버님이지요. 태종 임금은 공격한다, 성을 공격한다. 성을 공격하는 거 사실요. 이 태종은 그 태조 이성계 그분의 5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서열상으로 보아서. 그런데 이분이 태정태 3대 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제 3대 임금. 그런데 이분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다음에 왕위에 올라서 왕권을 안정되게 정비하기까지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성을 공격한다. 태종의 공성. 공성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합니다. 힘을 동원해야 됩니다. 군대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왕자의 난, 그 다음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들, 킹메이커들, 자기를 왕위에 옹립을 해준 그 신하들을 다 나중에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사구팽, 토끼를 사냥한 후에 개구자, 살무팽자, 사냥개는 삶아 먹어버린다. 이런 토사구팽.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과제물 하나 낼 겁니다.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양녕대군 폐쇄자 조치해가면서까지 이렇게 굉장히 공포의 정치를 수행했지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나는 오명을 무릅쓰고 악명을 무릅쓰고 이렇게 공성작업을 하느라고 손에 피를 묻히면서 칼을 들었지만은 내 아들 단계, 세종대왕이지요. 내 아들 단계에서는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 평화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 아들 때에 이런 평화의 정치를 하려면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태종은 공성, 세종은 지킬 숫자, 지혜성자, 성을 수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빼들었으니까 잘 지켜야지요. 빼들 때에는 칼로서 빼들었지만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펜으로서, 붓으로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백성들이 왕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왕을 깍듯이 모시고 안정된 나라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집현전이라든가 조금 어렵지만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의정부 서사제라든가 또 농민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다 농사짓는 시절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실학 분야의 큰 업적들을 남기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글을 다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문맹태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글을 창제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정약용의 목민심서 일부 내용, 그 다음에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이렇게 좀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문헌 출처입니다. 이 박영규 선생님이 쓴 조선 왕조실록, 또 상종열 선생님이 쓴 조선 왕조실록, 또 그 다음에 인물로 보는 조선사, 그리고 제가 논문을 쓴 일부 내용, 이 내용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
과도기 단계, 아직 조선이 이제 개국을 했지만은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또 고려의 유신들이 때를 봐가지고 모반을 도모해서 다시 또 고려로 되돌아가자, 다시 또 고려를 회복하자, 이런 움직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직 조선 초기 단계에서 태종은 뭐를 들었느냐? 손에다가 책을 든 게 아니에요. 붓을 든 게 아니에요. 칼을 들었어요. 왜? 성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하게 장악을 하기 위해서. 자, 1392년 7월 이성계는 고려 제34대 왕 공양왕을 축출하고 도평의사사 무신정권이 세운 최고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에는 의정부로 바뀌게 됩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포진하고 있는 최고의 통치기관이지요. 고려시대는 도평의사사라고 합니다. 만장일치로 추대해가지고 고려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시에서 이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이 바뀌어졌어요. 역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고려라고 하는 국호는 유지하기가 곤란하지요. 왕시가 성시가 왕시에서 이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1393년 3월, 1392년 7월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듬해 3월에 명나라의 태조인 주원장입니다. 주원장으로부터 최종 국호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화령으로 할까요? 조선으로 할까요? 그때 주원장이 이 아침조자 고울선자 조선으로 하라. 그래서 그 조선 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창업이 이제 공식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계 이후 후계 구도는 불안정했다. 결국 최종 승자인 그의 5번째 아들 서열상으로 봐서 어떻게 5번째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5번째 아들 방원이 태조에 이어 태조가 6년 통치했어요. 또 그리고 태조의 2번째 아드님인 정종이 2년을 통치했고, 그리고 그의 동생인 이 방원이 조선 제3대 왕으로 즉위해서 18년을 통치를 했는데 왕권을 굉장히 공고하게 다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제위 32년간 태평성세를 이룬 전무후무한 착할선자 임금군자 선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이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은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 태종 임금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이제 그 배경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등극을 하는 세종 임금 있지 않습니까? 세종의 평화로운 정치,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태종 임금이 성품이 나빠가지고 아주 독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칼을 빼들고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훗날을 생각하면서 내 아들 단계에서는 평화로운 정치를 수행해야 된다, 그걸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임금이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려면은 소신껏 정치를 하려면 왕권이 강화가 돼야 된다. 내가 이 작업을 위해서 칼을 빼드는 거야. 이게 바로 태종의 위치였지요. 태종이 1398년 아버님이 아직 초대 태조 임금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자가 누군고 하면은 이성계에게는 태조에게 크게 2분의 왕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왕비는 요 밑에 방과 정종임금이에요. 방이 방간 방원 태종 임금입니다. 방연, 이렇게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부인이 그 한씨 소생이고, 2번째 부인은 강씨 소생인데 방번, 방석 전부 다 방자 돌림입니다. 7번째, 8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맨 막내동이 10살밖에 안 먹은 방석을 바로 세자에 책봉을 한 겁니다. 왕이 된 그 다음 달에 정도전이 강하게 밀어붙인 거지요. 그러니까 본래 한씨 소생이에 이 방우는 일찍 돌아가셨고, 방과 방이, 방간, 방원, 방연, 이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서 아버지를 왕위에 올려놨는데 엉뚱하게 2번째 부인의 그것도 막내 아들을 세자로 앉히다니. 그래가지고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 죽여버렸어요. 개국공신이지요. 개국공신 남은도 죽였습니다. 정도전 남은 조준을 3대 개국공신이라고 하는데, 조준은 방언편에 섰고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세자 방석의 장인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경순공주, 바로 이 방번 방석의 누이가 되겠습니다. 이 남편인 이제를 죽이게 되고, 세자 방번도 죽이게 되고, 세자 방석도 죽이게 되고, 그의 형인 방번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방번과 방석의 어머님인 강씨의 경우에는 후궁으로 격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병권을 자기 편에 줄을 쓴 조준한테 쥐어주게 됩니다. 병권 잡았으니 천하가 이제는 자기 세상이 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여기 방간이 있잖아요. 방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둘째가 이 정종 임금 아닙니까? 1차 왕자난 일어났을 때 태조 임금이 탄식을 하면서 방과에게 양위를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정종입니다. 그런데 방간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야심이 큰데, 앞에 순서상으로 보면 방위가 있고 밑에 바로 동생 정치적인 야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 바로 태종, 훗날에 태종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순서 기다리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난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을 일으켰지만은 결국 방언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여러 명의 방과 이하, 정종 밑에 방위, 방간, 방원, 방연, 방연은 또 일찍 죽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이 방원이 최고의 인물로 드디어 부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종은 또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원을 세자로 임명을 해가지고 옹립을 해가지고 바로 1월에 그 난이 있었는데 11월에 왕자리를 넘겨주고 맙니다. 이러면서 이제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위에 오를 수 없는 방원이 왕자리에 등극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기까지 이 방원은 많은 피를 이 손에다가 묻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태종의 원대한 꿈이 뭐였느냐? 나는 악역을 감당하겠다. 나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묻힐 수밖에 없다. 나를 원망하라. 나를 실컷 욕해라. 왜 그랬는가 하면은 훗날에 내 뒤를 위해서 내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은 성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 내가 칼로 뺏었잖아. 근데 칼 가지고 성을 지키면 안 돼. 나중에 원망을 하게 되고 백성들이 등을 돌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너는 성을 지킬 숫자 제성자, 성을 지킬 때에 글로서 하도록 해라. 문으로서 문자 문으로서 하도록 하라. 칼 가지고 다스리지 마라. 이런 세상을 내가 열어주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오명을 무릅쓰고 이 손에다가 피를 묻힌 거야. 이 태종의 바로 큰 꿈이었던 거지요. 앞날을 내다본 겁니다. 태종 때에는 이 무신들이 우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문신들이 우대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지요. 평화의 지세입니다. 물론 문신과 무신 양반 아니면 양쪽 양반 아닙니까? 둘 다 존중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내 당대에는 피를 흘려 왕권을 안정시켰지만 내 후대부터는 문민정치를 구현해야 된다. 향후에는 문치를 하도록 해라. 향후에는 덕으로서 다스리는 덕치를 하도록 해라. 자, 그러면은 이 태종의 토사구팽 정치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태종은 집권해가지고 18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서 토사구팽 정치를 했다. 토끼를 사냥한 후에 개는 사냥개는 너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 하고 솥에다가 집어넣고 같이 요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사구팽. 참 어찌 보면은 목숨 걸고 태종을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죠. 한이 서리겠지요. 근데 태종은 그 일을 추진을 합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킹메이커 조영무, 이천우, 조원, 이교희 이런 사람들을 좌천시키거나 파직, 벼슬을 빼들어 버려요. 파직을 시키거나 혹은 처형해서
숙청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은 은퇴해가지고, 보통 임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보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시기, 건강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자기 아들 세종에게 왕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윗상자 임금왕을 자를 써가지고 이때는 은퇴한 왕을 상왕이라고 불렀어요. 상왕이 된 이후에도 이 태종은 병권만큼은, 군사를 움직이는 병권만큼은 자기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하하기까지, 자, 정종 2년 통치했잖아요. 이때 병권요 태종이 잡고 있었어요. 태종 18년 왕자리에 있는 동안 자기 자신이 병사들을 움직입니다. 세종대왕이 4년 통치할 때까지 생존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도 병권을 태종이 잡습니다. 전부 다 기간이 얼마입니까? 24년 동안을 조선의 병권을 장악한 분이 바로 태종 임금이에요. 만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먹이거든요. 힘이거든요. 태종이 군사권은 쥐고 있었다. 그래서 이 군사권에 대해서 일부 신하들이 또 반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네. 아니,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으면 그 임금한테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다 넘겨줘야 되지. 은퇴를 했으면서 왜 자기가 이 군사를 움직여?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모함에 의해서 죽어나간 시몬, 이분이 누군 줄 압니까?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영의정이에요. 세종대왕의 아내 소헌왕후의 친정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너가 그런 말을 했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의주에서 체포해가지고 영성, 서울, 한양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모진 고문을 가하고, 수원에서 모진 고문을 가하고 귀양 보냈는데 바로 약사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사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세종대왕이 얼마나 아버지께 애걸복걸 했습니까? 내 장인어른 살려주세요. 다른 거는 몰라도 목숨만큼, 내 장인만큼 살려주세요. 그런데도 죽이잖아요. 심지어 태종은요, 세종대왕의 훌륭한 아내 소헌왕후까지 내치려고 했어요. 근데 세종이 그만큼은 안 됩니다. 애걸복걸 해가지고 왕비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정종 임금 앞에 바로 나아가가지고, 전하, 세자에게 왕위를 양위하시옵소서, 목숨을 내걸고 정종에게 추청을 했던 민씨, 원경왕후, 태종의 입장으로서는 바로 처남들이 되겠습니다. 4명의 처남, 민무구, 민무질, 민무회, 민무율 전부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참 이런 내용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무서운 임금이로구나. 성을 공격하면서 칼을 들고 손에다가 피를 많이 묻힌 임금이로구나. 참 무섭지요. 자, 태종이 또 어떻게까지 정책을 쓰는가 하면은요, 4번에 걸쳐 가지고 세자한테 양위하겠다 선포를 해요. 그러면 신하들이 우하고 궁중 앞에 나가가지고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막 울고 땅바닥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태종 임금이 딱 내시를 내보냅니다. 너희들 가가지고 잘 살펴봐. 누가 거짓 눈물을 흘리는 건지,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가지고 전하 아니되옵니다 라고 충성심을 표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려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숙청해버립니다. 바로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자기 처남들이 있잖아요. 왕비의 친동생들 다 죽인 것도 바로 이런 방책을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외척들이 함부로 날뛸까봐, 바로라는 것이 함부로 날뛴다. 그래서 처갓집에서 왕비의 친정 쪽에서 함부로 날뛰면 내 아들 단계에서 정치 제대로 못하겠구나. 그래서 처남들을 다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후계 구도가 안정이 되고, 태종의 이상, 나는 피를 흘리지만 내 후대에는 문치를 해야 돼.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4년까지 살아계셨다 그랬죠. 세종대왕 임금이 되신 다음에 세종의 군주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탄탄한 기반 위에서 안정된 정치를 펼칠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세종대왕의 그 아버님이 되시는 태종의 바로 업적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참 공포의 정치를 했지만 자, 그런데 양녕대군 많이 들어보셨죠? 태종 임금의 장자예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태종의 장자인 양녕대군이 오랫동안 세자직에 있었는데 왕자리를 물려받을 분 아닙니까? 그런데 태종 임금이요, 이 양녕대군을 과감하게 폐쇄자 시켜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세자야, 너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안 되겠다. 내 손에 피 많이 흘렸어. 나 악명을 뒤집어 썼어. 나 오명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내 아들 단계에서는 좋은 정치, 평화로운 정치, 백성을 섬기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세자, 너 보니까 그런 임금 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폐쇄자 시키고, 그것도 서열상으로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세 번째 아들인 충녕대군 이도입니다. 충녕대군을 세자로 어느 날 갑자기 탁 새롭게 책봉을 해가지고 2달 만에 왕자리를 넘겨주고 살아계시면서 4년 동안 세종대왕의 배후에서 쫙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정치 참 잘하는구나, 이제 내가 안심하고 눈을 감아도 되겠구나,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은 거예요. 세종대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인재가 아니에요. 이 세종대왕을 빚어주고 세종대왕을 만들어주고 세종대왕을 일정한 경지에 올라서도록 이 모든 여건을 마련한 분이 바로 태종 임금이다. 우리는 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세요. 양녕대군이 어렸을 때 태종 임금이 그랬어요. 너 구중궁궐에서만 성장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헐벗는지 백성들이 굶주리는지 너 알지 못해. 그러니 세자야, 너 밖에 외갓집으로 가가지고 어머니의 친정집입니다. 친정집으로 가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봐라.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못된 짓 하는 탐관오리의 모습은 어떠하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너 그것을 시골 동네에서 배우도록 해라. 그런 의도에서 친정집에다가 민씨 친정집에다가 보낸 것인데, 친정집에 보냈더니요, 여기 그 처남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조금 어렵지요. 협유집권, 어릴 유자, 어린 왕세자를 옆구리에 낄 협자, 옆구리에 끼고 권세를 잡을 집자, 권세를 잡으려고 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자가 나중에 왕자리에 오를 건데 그때 우리 시대가 열릴 거야. 바로 이거를 태종 임금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을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이 깨닫고 좋은 모습으로 덕을 세우면서 훌륭한 세자의 모습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을 텐데, 학문하기보다는 사냥하는 것을 즐기고, 매를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든지 매를 가지고 사냥을 하고요. 이거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훈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멩이 하나 집어 던져가지고 까치 2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정도로 이 실력이 대단했답니다. 하라는 글 공부는 하지 않고 세자 공부는 하지 않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선생님하고 세자 신분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밖에 마당에다가 새 잡는 틀을 마련해 탁탁 소리 나면 야, 새 잡혔다 하고 뛰쳐나가고, 이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여러 여성들과 이 잘못된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을이라고 하는 여성은 임신까지 했는데 자살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일파만파 궁중에 이제 번져나가면서 저 세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영의정 유정현이 상소를 해요. 전하, 저 세자가 앞으로 왕위에 오르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나이까. 그래서 과감하게 양녕대군을 폐쇄자 조치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책봉을 해서 2달 만에 왕자리를 넘겨줍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참 존경하고 참 흠모하는 문치와 덕치의 선정을 베푸신 바로 세종대왕이시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태종 임금의 경우에 공성작업 칼로 했잖아요. 그러나 그걸 잘 성을 지키려면은 계속 칼 휘두르면 안 돼요. 백성들이 등 돌려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수성작업, 성을 지키는 작업은 펜으로 한다, 붓으로 한다, 덕으로 한다. 이걸 이루신 분이 바로 이 세종이 되겠습니다. 집현전, 의정부 서사제, 농민들을 위한 정책, 한글 창제로서 문맹을 퇴치한 거. 자, 그럼 과제물 드립니다. 토사구팽과 관련하여 태종 외에,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외국 역사도 좋습니다. 태종 외에 역사적인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고 어느 책을 읽든지 인터넷에서 발견하든지 학생 입장에서 그 내용을 소신껏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삶과 죽음의 통합적 사고잖아요. 이것도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뺏겨 쓰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채점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똑같은 답이 나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틀리면서 같은 답안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이 답안을 작성을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